여러 가지 재밌는 현수막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런 현수막이 켜져 있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해주마.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추석하면 참으로 좋은 명절인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들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고향에 갈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에 멋진 선물을 가득 가지고 금유환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옆집의 아무개는 서울에 올라가서 크게 성공하였다더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번에 고향에 왔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도 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별것도 없었던 것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던 것이 서울 올라가더만 성공해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음식을 차리고 그것을 또 다 먹고 난 음식을 또 다 치우고 설거지하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지요. 가정주부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래서 가장 기분이 상하게 되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명절 때 가장 기분 상하는 것이 뭔가라고 조사했더니 남편들 추석 보너스는 얼마 받았냐? 네 남편 연봉은 얼마냐? 라고 물으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할 때에 형제간에도 그것 때문에 가장 얄밉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효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는데 명절에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한두 번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살다가 자식들과 손주들이 돌아오기만을, 집에 찾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오지 않을 때에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막상 자식들이 왔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모양새도 초라해 보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연휴가 끝나고 다시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모님들이 겪는 그 외로움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모처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참으로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명절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다툼이 생긴다면 명절이 없느니만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17장 1절에 이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잘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아무리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다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상에 차린 음식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 그러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치 몇 조각 얹어놓은 식탁이라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손을 먹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명절인 추석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마디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추석 명절의 가정은 즐겁고 화목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3마디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첫째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어느 날 사오정이 큰 맘 먹고 족발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족발을 본 아들이 이 사오정에게 묻습니다. 아빠, 웬 족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잘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뭔가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든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일하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애틋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100년 해로 하다가 우리 그렇게 약속하죠. 우리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읍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먼저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남자가 먼저 떠납니다. 통계상으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6년에서 8년은 더 산다고 하니까 훨씬 먼저 남자들이 죽지요.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서 그동안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이 말 하면서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또 아내가 먼저 떠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도 역시 여보 미안해요. 함께 못 가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안해요 라는 말이 우리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은혜 제대로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미안한 감정이 생길 때에 그 가정에 사랑이 싹트고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화도 나고 때로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잘 안 풀릴 때에 부모들은 더더욱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애비 잘못 만나서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미안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생각, 이거야말로 사랑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나오신 분들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오늘 마음이 좋지 않아서 실수했어요. 마음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미안하고 섭섭했던 감정들이 다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쉬운 말들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얼굴 붉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이 가족끼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이 회갑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가족도 많이 왔고요. 또 친척들과 이웃들도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 회갑을 맞이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회갑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육갑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참으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습니다, 고맙다라고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자식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아주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만이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길러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때에 바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저 부안에 가면 곰소 있죠? 곰소에 가면 젓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 곰소 젓갈집에 가서 젓갈을 한 통씩 하나씩 샀어요. 이번 겨울에 김장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젓갈 한 통씩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앞에 올라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냥 그 젓갈통을 모르고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뒤따르던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를 부르면서, 야, 니 젓통 가져가. 아이고 고맙네. 야, 너 아니었으면 내 젓통 놓고 갈 뻔했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설의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쓰신 조정래 작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 달동네로 올라가서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서 그는 가난한 시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그 소설에서 자기가 쓴 모든 소설의 인생의 뿌리에, 자기의 삶의 인생의 뿌리는 가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를 키운 것이 바로 가난이었고, 그 가난이 자신에게는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거의 파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버려지는 종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자기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글을 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가족은 찢어질 듯한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정이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보다도 화목했고 건실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정래 작가는 문단에서도 건실한 사람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본인만 그것이 아니라 사남, 사녀, 이 팔남매가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4명의 며느리에게 자식 교육을 참 잘 시키신 분이라고 그렇게 높이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이 오히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게 살아도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큰 상금을 내걸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그림 그리는 그 주제는 가정 화목이었습니다. 가정 화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내라 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화가들이라는 화가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 장원한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깨끗한 초가집 마루 아래 대돌이 있죠. 그 대돌에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누워있는 그 그림, 그것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대상 받은 거고 그 당시로 장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만약에 부부가 싸웠거나 아니면 뜻이 맞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신발이 결코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다투고 미워하는 감정 속에 있으면 이 대돌에 두 신발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신발장을 다 확인해 볼란가도 모르겠네요. 우리 집은 나란히 누워져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 추석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늑대처럼 사랑하자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늑대를 매우 좋지 않은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남자들을 가리켜서 꼭 하는 말이 늑대 같은 놈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늑대가 전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늑대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 사랑합니다.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을 잡아와도 이 암컷과 그리고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컷과 새끼들이 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이 들어와서 나머지 것을 먹습니다. 이 늑대가 독립을 했어도 이 늑대는 종종 그 부모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컷 늑대가 새끼를 낳다가 죽으면 수컷은 그 근처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암컷을 잃은 늑대는 절대로 재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새끼들을 키운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다 크고 나면 암컷이 죽은 그 장소에 가서 암컷을 그리워하다가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남자들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늑대 같은 놈이다 라고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럼 늑대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손주가 추석에나 명절 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묻자, 할아버지 나 사랑해? 그러면 할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뻐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들에게는 그걸 못해요. 자식들에게는 못하는데 손자 손녀에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석에 내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설에도 읽어드린 글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랑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빌미삼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귀찮아서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1시가 좀 넘어서 나는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런데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미안해. 손 한번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손을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그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병원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해?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다. 여느 때 같으면 아니 마누라한테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따지고 대들 것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멀쩡해졌다고 해서 웃으며 검사 받으라는 데 번호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명절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라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으로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명절이 되어지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라고 노발대발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만 전화했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나는 당신이 내게 전화해 주기를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병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당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 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걷고 싶었나 보다.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그 통장은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어놨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야. 그거 꼭 확인해봐.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꼭 좀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아? 어쩔 때는 그 소리가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우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소아암에 일어나야 할 아내가 끔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사십시다. 우리 조금만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며 사십시다. 우리 조금만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사십시다.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고백해 보십시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추석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